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라는 대학에서 아시아학과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라스킹이라고 합니다. 학부는 예일대에서 언어학과 정치학을 공부했고 하버드 가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언어학으로 그것도 한국어학으로 끝마쳤고요. 한국어를 40년 넘게 배우고 있고요. 30년께 가르쳐 왔습니다. 한국어를. 세종시에서 초청해가지고 세종시 방문하고 또 서울에서 특강을 한번 하고 내일 들어갑니다. 세종시에서는 한글과 한국어 교육 여러 가지를 합쳐서 일종의 한글 문화 도시를 이제 만들겠다고 막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데 제가 25년 동안에 운영해온 숲속의 호수라고 한국어 마을을 알게 된 거예요. 세종시에서 언어 마을 그 시스템을 벤치마킹으로 하겠다고 협업을 좀 하자고 그런 일 때문에 나온 것이고 1년 만에 나온 겁니다. 보통 1년에 한 두세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는 바빠가지고 못 나왔어요. 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일본어와 중국어를 공부하다가 굉장히 훌륭한 교수 한 분 뵙게 됐어요. 예일대에서 이제 언어학자이셨는데 일본어학 그리고 한국어학도 같이 하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일대에서는 한국어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또 마침 그때의 학과장이었어요. 그래서 학과에서 돈을 좀 마련해 가지고 여름 방학 때 한국에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독학을 한 다음에 한국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81년도에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순전히 언어학적인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그때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왔어요. 와보니 이제 완전히 독재 전두환 정권 그때이고 풍부한 경험을 했죠. 그 여름 방학 동안에 한국어도 많이 배우고 인상이 깊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아니면 평화봉사단 그 멤버 아니면 뭐 군인, 간첩들 그 이외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 잘 없었어요. 제가 사실 교수진을 보면 거의 다 평화봉사단 출신 아니면 선교사 아니면 군인 출신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첫 다른 길로 나온 교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도하거나 계획한 건 아니지만 언어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한국어 자체가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도 잘 짜여진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연구를 해야겠다. 거의 미개척 분야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어와 일본어 이전에 상당히 많은 외국어를 배웠어요. 10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그 미네소타 북쪽에 있는 이 컨코디아 언어 마을들을 한 8년간 여름마다 여름 내내 다녔어요.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에도 이미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를 어느 정도 잘 할 줄 알았어요. 달리 잘하는 건 없지만 외국어는 빨리 배우거든요.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이국적인 외국어를 배워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랍어도 한 2년 정도 배우고 터키어, 뭐 인도네시아 말, 뭐 스와힐리어 1년 배우고 중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어요. 다만 한국어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81년도 여름에 나왔을 때는 주로 독학을 했지만 한 6주 동안 어학당을 다녀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MBC 방송국 바로 옆에 명도 어학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선교사들한테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기관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같은 거 잘 없었어요. 근데 명도 학원에서 나온 잘 만든 교재였어요. 그래서 그 교재 때문에 거기 찾아가서 한 6주 동안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는 1급에서부터 6급이 있었어요.
도착했을 때 2급을 들어갔다가 6주 후에 이제 6급을 졸업하고 나왔어요. 현장에 와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오기 전까지는 주로 책으로만 입력을 이제 해놨지만 말은 안 나왔어요. 그 명도 어학원 덕분에 빠른 속도로 이제 늘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다녔던 선교사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1주마다 이제 레벨업 했으니까. 일단 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죠. 많이 좋아졌죠. 뭐 아직 미흡한 점이 많지만 제가 1980년도에 시작할 때는 북미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수가 375명이었어요. 지금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수가 2만 명 넘거든요. 그만큼 한국어가 상당히 인기가 좋아졌어요. 한국어가 미국에서 가르치는 탑10 외국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막 시작할 때는 꿈에서도 이제 못 꿨을 겁니다. 한국어라는 외국어가 그만큼 인기가 좋아질 것을. 너무 놀라운 거죠. 맨 처음에 이제 교편을 이제 잡은 다음에 가장 좀 답답했던 것이 교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왜냐하면 교포 아니면 과연 누가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교포 위주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이게 사실상 굉장히 재미있는 언어고 중요한 나라이고 역사가 깊은 그런 문명인데 좀 더 열린, 그래서 누구나 환영하는 한국어 교육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 답답함 때문에 이 한국어 마을을 1999년도에 설립한 거예요. 18세 이하 학습자를 위한 독특한 언어 환경을 이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컨코디아 언어 마을이라는 개념은 영어로 말하자면 residential immers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거식 몰입 교육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 같이 먹고 살고 24시간 내내 타겟 언어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어가 계속 들리고 계속 보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학습자들을 위해서. 캠프인데요. 서머 캠프 같은 그런 환경인데요. 다만 모든 활동을 타겟 언어로 해야 되고 학습자가 만나는 어른마다 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을 위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언어마을 환경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학습자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영어 화자가 한국에 나와서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면 가장 답답한 장벽이 바로 영어입니다. 다들 영어 이제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영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상품화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데 사실 걸림돌이 돼요. 언어 마을에 가면 일단 재미있어야 해요. 그리고 한번 다녀보면은 그럼 내년 여름에도 오고 싶다. 5년차 메들 같은 거 주거든요. 그런 5년차 빌리지가 상당히 많고 심지어 2, 3년에 한 번씩 10년차 빌리지도 나옵니다. 숲속의 호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보면 한국학이나 한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학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재단에서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지난 15년 넘게 쭉 지원을 해줬어요. 원래는 주로 대학교 자원만 지원하지만 저희 숲속의 호수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연결성 때문에. 뿌듯하죠. 그리고 이 숲속의 호수를 찾아오는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고 한두 번 다녀보면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한국어 평생 학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어떤 직업을 하게 돼도 계속 한국어와 한국 문화랑 관계를 이제 맺고 싶어 하는 세계 시민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계속 한미 간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이제 할 친구들이죠. 1990년부터 교수가 됐거든요. 영국에서. 95년에 영국에서 캐나다로 이사를 가서 UBC 교수가 됐는데 근데 운 좋게도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임이 됐어요. 말하자면 제가 테뉴를 받았어요. 테뉴를 받기만 하면 비교적 이제 자유로워지잖아요. 이제 교수가. 그래서 캐나다로 이제 옮겨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교포 위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한국계 학습자를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됐고,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이제 19살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일본어나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영어 화자에게는 굉장히 시간과 노력과 돈을 필요로 하는, 투자를 필요로 하는 외국어인데, 대학 들어가서야 배우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어렸을 때 사실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언어마을 시스템이 18세 이하 학습자를 위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좀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이제 한국어 교육을 위해 좋은 그런 실험장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국 교육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 의하여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하는 우리말 우리끼리식 그런 것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할 수 없는 색다른 그런 한국어 교육 환경을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위해서 움직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대안학교에 비슷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태권도도 하고 춤도 하고 도자기 활동도 있고 훌륭한 액티비티가 될 수가 있어요. 재미있게 가르치면. 포인트는 한국말로 그 액티비티를 어떻게 활용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이제는 수요가 너무 폭등해서 아이를 계속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내집 마련을 하게 됐어요. 5년 동안에 콩코디아 언어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당히 큰 대지의 한 군데에다가 1년 내내 쓸 수 있는 상설 한국어 마을을 짓게 됐어요. 올해 여름에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게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 남의 집을 이제 빌리면서 해야 됐어요. 우리만의 멋진 공간이 드디어 생겼지만 40%밖에 짓지 못했어요. 계속 모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소 2채 더 들어가야 되고, 액티비티 센터 하나 만들어야 되고, 스포츠 센터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운영은 비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학비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하드웨어는 모금을 해야 됩니다. 장학금도 물론 있죠. 참가를 하는 빌리저들의 한 20%가 장학금을 받고 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도 모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름에만 6주 동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숙소가 생기면 좀 더 오래, 해마다 일주씩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완성되면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쓸 것 같아요. 다른 언어 말들을 보면요, 민속학적인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독일어 마을 가면 100년 전, 200년 전 독일집 같이 그렇게 지어놨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했던 것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한국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뭐냐.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현대 그리고 미래로 이제 향하는 이노베이션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현대식 건축을 하되 지붕 라인이라든가 이 지붕들 이런 거 경복궁 같은 데에서 이렇게 빌려왔어요. 그리고 이 착경이라는 개념도 자연을 이렇게 빌려서 이제 보이는 전통 한국식 디자인 개념을 활용한 거예요. 한국어의 경우는 재미있는 것은 거의 2000년 동안에 한문하고 계속 접촉을 통해 많이 변했죠. 한문과 한국어의 오랜 접촉을 통해 생긴 여러 가지 현상, 변화, 문자 체계, 그런 거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고 있는 공부는 뭐 15세기 한국어 자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에 한국인들이 한문을 어떻게 읽었을까, 어떻게 해독을 했을까, 그게 저에게 재미있는 거예요. 한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언어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다가 그 언어 민족주의라는 것이 사실 언어 민족주의가 아니라 문자 민족주의라는 것이에요. 즉 한글에 대한 숭배, 한글 컬트가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글이 훌륭하지 않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한글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좋지 않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한자라는 문자 체계와 한문이라는 언어를 너무 타자화해가지고 이게 우리 것이 아니라는 듯이 적대시하는 그런 경향도
너무 안 좋습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한자 교육이 한국어 교육장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웬만한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면 한자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한국에 와서 어학당에서 배워도 한자 수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진짜 한국어를 잘 하려면은 한자를 공부해야 돼요. 조선시대처럼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좀 더 교양 있는 한국어 사용자가 되려면은 한자를 공부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한자를 잘 가르치지 않지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긴 있죠. 북한에서는 쭉 1950년대 초부터 한자 교육을 계속 철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에 김정은이 정권 밑에서는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에서는 영어를 많이 넣었대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주제들은 좀 잡다합니다. 원래 박사학위 논문은 방언학으로 했거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나왔던 기릴 문자로 기록된 방언 자료에 대해서 썼고요.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15년간 계속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계신 고려인 할머니들이랑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말하자면 소비에트 코리안, 소련식 한국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다시 또 그 자료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원동 지방에 가장 먼저 생긴 한인촌 중 하나가 유명한 고려인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러시아인 선교사가 실험적으로 러시아 정교회에서 사용하는 제의를 위한 문서를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당연히 방언으로 쓰인 한글로 돼 있지만은 함경북도 사투리 많이 들어간 자료를 하나 이제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어로 설명도 들어간 거의 150년 전에 러시아 선교사가 국경을 넘어간 함경도 출신들의 방언을 배우면서 쓴 그런 필사본을 하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즘 큰 관심사가 다음 세대를 위한 한자 교육 자료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하거든요. 띄어쓰기야 뭐 구글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 한자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근데 한국에서 워낙 이걸 적대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중국 거라고 민족화한 것이기 때문에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배우려고 그래요. 한자를 어떻게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게 수수께끼예요. 암기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게임으로 하면 더 재미있는데 그래서 게임이랑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덜 짜증나죠, 아이들이. 사실상 제가 한자를 가르칠 때는 한자를 쓰는 건 강조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손으로 쓰지 않거든요. 입력식으로 이제 타이핑으로 이제 입력을 하는데 그 대신 한자를 알므로써 어떻게 좀 더 풍부한 어휘를 구사를 할 수 있을까? 한자와 한자어, 한자를 통해서 좀 더 풍부하고 많은 어휘력을 키우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말로 한국 역사상 상당히 묘한 순간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외국인이 한꺼번에 1000명 이상이 한국어를 공부 싶어 하는 그런 순간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처럼 외국에서 수천 명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한국과 한국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 순간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고 자국어 보급 정책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국어 보급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language policy의 하나거든요. 일종의 학술 분야입니다.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외국인이 많은데 한국 내에서는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자국어 보급 정책에 대한 연구 업적을 안 보는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해외 한국어 보급 정책도 서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웬만한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물으면 뭐 같은 한국어 아니냐? 그러면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그냥 한국 내에서 하든지 한국 바깥에서 하든지 간에 다 똑같잖아. 천만의 말이에요. 한국 내에서 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바깥에서 하는 한국어 교육이 달라야 되고, 해외에서 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구별이 이거예요. 해당 나라의 GNP가 한국보다 낮으냐, 한국보다 높으냐. 해당 나라의 GNP가 한국보다 낮을 때는 학습자들의 동기부여가 도구적이에요. 한국어를 잘 배워놓으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 한국어를 잘 배워놓으면 삼성이나 LG 공장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서유럽이나 북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런 도구적인 동기부여가 아니라 훨씬 더 감정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그 서정적인 그런 충동 때문에 배우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략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학습자들한테. 근데 한국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전략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올해 4과목이에요. 2과목은 한자이고 또 하나는 중세 한국어. 이건 말하자면 한국어의 역사에 대한 그런 강의입니다. 훈민정음, 월인석보, 석보상절, 훈민정음 창제 바로 이후에 간행된 자료들이죠. 근데 그냥 20세기 한국어랑 많이 달라요.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언어학 지식도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15세기 한국어와 20세기 한국어가 다른 언어라고 제가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 임해야 된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는 특히 유학생이나 1.5세 그런 한국인들은 이게 뭐 15세기 한국어이지만 나는 뭐 한국 사람이니까 쉽겠지.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좋은 점수가 안 나와요. 이미 현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중세 한국어 과목을 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번째는 한문이에요. 한문은 영어로 가르치죠. 그렇지만 한문을 가르칠 때는 한국에서 가르치는 방법으로 가르치죠. 훈과 음을 한국어로 해야 되고, 그리고 도까지 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웬만한 미국 대학에서는 한문을 가르칠 때는 현대 중국어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붙이고 가르칩니다. 근데 한국학 하는 학생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9세기 뭐 조선시대 역사를 하려면 한문을 알아야 되는데 중국어도 할 줄 알아야 되나? 그 말도 안 되죠. 여기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제 한문을 계속 쓰고 읽고 공부를 했는데 중국어는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그런 선입견을 이제 깨기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아직 못 드렸지만 저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아시아학과 학과장을 했거든요. UBC 같은 상당히 큰 국립대학에서, 그것도 상당히 큰 아시아학과에서 학과장 하게 되면 일이 엄청 많아요. 1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12년 동안에 하고 있었던 연구 프로젝트가 좀 정체 이제 상태로 남아 있는데, 드디어 15년 만에 2008년도까지 막 시작했던 몇 가지 프로젝트를 다시 또 이제 시작한 거예요. 죽기 전에,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 이 몇 가지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자 교육 자료, 15세기 주해본, 그리고 해외 한국학을 위한 한문 교육 자료, 그 3가지 꼭 이제 끝내고 싶고, 근데 그 이외에 또 재소한인들의 방언 자료도 계속 다루고 있고, 100년 전에 1888년부터 1927년도까지 40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했던 캐나다 선교사 게일 목사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게일 목사라는 분이 상당히 많은 출판되지 못한 한문 자료를 영어로 번역한 그런 필사본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도 책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프너즐, 한국 이름 주다희라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참고로 박사학위를 UBC에서 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제자 1호입니다. 그때 98년도였어요. 그때 한국에 와서 어학연수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를 이제 뭘 할지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대학원 한번 좀 이제 알아볼까 했었어요. 인터넷이 막 시작한 무렵이었어요. 근데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문학 공부할 수 있는 석사 과정이 어디가 적당한지 올렸는데 갑자기 긴 답장이 온 거예요. 그 긴 답장이 굉장히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디 지금 석사 과정에 있다. 그 중에서 어디가 문제점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그 졸업 잘 안 시키고 저 사람은 이제 제자 신경 안 쓰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데가 UBC다. 제가 거기서 이제 교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답장이 이제 왔는데 이분이 이제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러스킨 교수님이 그분이셨어요. 저렇게까지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신경 써서 다 가르쳐 주시면 정말 좋은 교수가 되시겠다 해서 한번 도전했죠. 하버드랑 UBC 이렇게 붙었어요. 어디 갈지 하다가 교수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장학금까지 다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버드는 어쨌든 뭐 필요 없고 하버드를 제치고 하버드 제치고 꼬시려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대학원생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UBC에 간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예요. 95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그런 대학원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보자. 그때는 정말 갈 데가 이제 몇 군데가 밖에 없었어요. 지금 훨씬 교수도 많아졌고 갈 만한 프로그램이 지금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죠. 5군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한 3배, 4배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한국어 특징이라기보다는 그 한국어 교육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언어라는 게 항상 변하지만 그리고 한국어도 그 사이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변화는 그저 영어와의 족을 통한 변화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영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영어 차용어라든가 영어의 그 영향이 막강해졌어요. 유감스럽게도. 그 하나만 좀 어려운 점이고 한자와 한자어는 물론 공부하기 어렵지만 가장 우리 영어 화자한테 가장 어려운 것은 영어에서 들어온 차용어들이 인 것 같아요. 어떤 영어 단어를 써도 되는지 어떤 영어 단어를 쓰면 통하지 않는지 그런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발음이 좀 이상한 그런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좀비라는 말 나왔어요. 좀비. 근데 그 좀비가 뭐지? 무슨 존자? 무슨 비자? 근데 알고 보니까 좀비야, 좀비. 그런 말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그래도 어제 저는 변압기로 이제 알고 있었던 그런 이제 기계가 있는데 변압기를 안 부르고 트란스라고 트란스? 영어로 트랜스로 하면 훨씬 다른 의미인데. 트랜스 얘기를 하니까 여기 한국에서도 이제 트랜스 이제 이런 이제 들어왔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변압기였어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글을 보는데 갑자기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읽어내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어예요. 그때 막 짜증나요. 한국말이면 읽고 이렇게 막 배우는데 영어구나 이렇게 이럴 때는 약간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사실 더 어려워요. 뭐 그때 당시에는 한자 훨씬 많이 보였죠. 길에서도 보이고 그리고 글에도 신문에도 이제 나니까 신문이나 그런 문헌에다가 한자를 다시 또 쓰자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배우기는 배워야죠. 80년대 중반에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는 1어에서 들어온 그런 차용어도 가끔씩 쓰였죠. 며칠 전에 얘기를 하다가 구라파라는 말 이제 써버렸어요. 근데 요즘에 구라파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유럽인데 옛날에 배운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나오신 김에 제가 또 여름마다 숲속의 호수 가서 이제 젊은 애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젊은 애들의 말투. 말투가 그게 제가 못 알아보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MZ 세대. 그래서 깡통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울려. 이제 음이 올라가든지 아무튼 말하는 습관들이 이제 말이 바뀌어서 적응이 안 되는데 특히 여자들이 말하는 한국어가 그 사이에 많이 편했어요.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일본 동료가 이런 멘트를 한번 했어요. 러시아 말은 들어가는 문턱이 높지만 출구가 거기 문턱은 낮다.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쉬워지는데, 근데 한국어는 들어가는 저기 그 문턱도 높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출구를 아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계속 그 출구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왜냐? 왜 그러냐? 한국어는 알파벳이고 이러는 음절 위주로 하는 것이고, 중국은 한자, 표의 문자고, 예, 그리고 한국어는 표음 문자고, 학습자에게는 좋죠. 배우기 쉬우니까.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계속 한글만 이 한글하고 한국어를 혼동을 시켜요. 한글이야 쉽죠. 근데 한국어는 엄청 어렵죠. 한글은 하루아침이면 배울 수 있는데 한국어는 죽을 때까지 못 배워요. 출구가 안 나와요. 맞아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게 금방 알아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데 이게 알아듣는 데까지 그 다음부터는 문제예요. 어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어학적인 그런 요소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환경,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가장 큰 장벽이 언제나 영어예요. 영어 화자가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가장 큰 저주가 영어예요. 왜냐? 만나는 사람마다, 더군다나 학교에 있는 사람은 이제 좀 인텔리잖아요. 말하자면 교육 있는 동료들이랑 이제 만날 때 다들 영어로 하려고 그래요. 심리적인 그런 전쟁이 벌어져요. 영어로 할 거냐, 한국말로 할 거냐.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죽어도 외국인하고 한국말을 안 하겠다는 그런 한국인 많은 것 같아요. 동의하는 게 연세대학교 그 당시에 어학당 다니는 아이들이 재미교포 아니면 제1교포들이었는데요. 재미교포랑 같이 다니면은 영어만 이제 쓰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재미교포들 좀 약간 피하고 제1교포 친구하고 좀 많이 이제 어학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어학적인 물론 문제도 있지만 뭐든지 굉장히 많죠. 문장마다 뭐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원래 번역하는 일은 한 단어 한 문장마다 100번 고민하는 일이 번역 일이에요.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완벽한 번역이라는 게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번역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정확한 라틴어로 된 그런 용어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영어 화자가 알아듣겠어요? 모르죠. 그냥 칼치려고 하면 되죠. 아니면 뭐 그 사전에 나와 있는 무슨 세이블 피쉬인가 뭐 그런 거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본 경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칼칼하다. 한국어 같으면은 웬만한 의성어, 의태어가 다 부사잖아요. 하다 아니면 거리다 아니면 이다 아니면 되다 붙이면 쓰는데, 근데 영어에는 동사예요. dazzle, frazzle, fizzle 뭐 그런 말이 얼마든지 많죠. 그래서 한국어인 경우에 부사로 나왔던 것을 이제 동사로 이제 번역하면 되죠. 중요한 게 1대1로 이제 번역이라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도. 그러니까 물론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한국 단어 하나가 이렇게 영어 단어로 이렇게 묶는데, 번역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장, 그리고 그 문장 뒤에 이제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이 맥락을 다 이제 받아들여서 가장 비스듬하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번역자의 중요한 일이라고. 근데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탔잖아요. 그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저로서는 가장 좋았던 것은 한강 작가님의 그 번역가 이름이 뭐지? 데브라 스미스인데요.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영국 출신이고 한국말을 대학교를 졸업해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독학으로. 소문에 의하면은 한국어 회화 실력이 그다지 좋지 않대요. 근데 그게 좋아요. 왜냐?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려면은 소위 한국인의 그 정서를 잘 알아야 된다. 한국어 회화가 잘 안 되면 무슨 번역을 잘하겠느냐. 그런 사고방식이니. 근데 천만의 말이에요.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그리고 영어를 잘 써서 훌륭한 번역을 했고, 영국에 있는 말하자면 한인 유학생이 했더라면 상을 받았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것이 한국인이냐 아니냐, 아니면 한국말 회화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사실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양 있는 그리고 영어를 진짜 잘 쓰는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번역자가 그 작품의 가장 클로스 리더가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작품을 읽고 또 읽고 수몇 번 이렇게 읽어서 그 뉘앙스를 하나하나 잡는 일이 이제 제 일인데, 그러다가 제가 그 작품 안에 있는 것도 미스할 수도 있고 번역 뭐 잘못될 수도 있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실수를 찾아내고 잡으려고 하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번역은 항상 더 좋은 번역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 다음 번역가가 나와서 더 이렇게 더 잘하면 되지 않나. 훌륭한 번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ear. 이제 영어로 나온 작품이 술술 들어와야 돼요. 사람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그 원래 이제 작품에 이제 하려고 했던 말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정확한 작품인데 이제 표현이 이제 어색하든지 살아있는 이제 언어가 돼야 되는데 약간 이제 너무 딱딱하든지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역했을 때 그 번역 자체가 이렇게 빛나야 돼요. 처음으로 배웠을 때는 가장 어려웠던 것은 교재였어요. 교재 별로 없었어요. 1980년대 초에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명도 언어학원에서 신부님들이 썼던 시리즈 하나, 그리고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나온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예일대 마틴 교수가 1950년대 말에 쓴 교재도 있었는데 완전히 로마자로 돼 있는,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는 많아졌지만 완전 좋아졌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연세대학교 어학당 1급에서 4급까지 교재를 따라 보면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그때 정말 충격받았던 게 고급 딱 수업 들어가니까 뉴스를 들어주는 거예요. 지난주는 4급이었는데 이제 이번 주는 5급인데 그게 점프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문제입니다. 고급 한국어 교재라든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학생 수도 적고요. 적어도 영어권에서는 학생 수가 적어서 폐강되고, 그 비율이 5대 1입니다. 1학년 한국어에 100명 있으면 4학년 한국어를 듣고 있는 학생 수가 많아봤자 뭐 15명. 그거 사실 많은 편이에요. 3학년, 4학년 이제 오르면 오를수록 학생 수가 확 줄어들어요. 근데 그건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어도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중국어나 일어의 경우에는 그 현지에 가서 고급 언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특히 장학금 같은 거. 근데 한국어의 경우는 적어도 영어화죠. 적어도 북미 학습자를 위한 기회가 사실 없다시피 합니다. 좀 유감스럽지만 그 많은 학생이 사라지지 않도록 뭔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1학년, 2학년까지 배웠을 때는 재밌다, 공부할 만하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도 있는데 3학년쯤 되면 다들 어디 갔지? 그리고 4학년쯤 되면 혼자 있는 거예요. 안 그래? 맞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학적인 그런 요소보다 공부하는 환경 더 중요하고 역시 더 달라요. 일본 가서 일본어를 공부를 하려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그리고 중국도 뭐 대륙이든 대만이든 기회가 많거든요. 한국어의 경우는 적어도 북미와 서유럽의 경우에는 자비로 와라, 그 태도가 그런 것 같아요. 북미하고 서유럽은 부자 나라들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비로 와도 된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이라는 것을 소위 부자 나라 학생들의 경우는 장학금 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물론 부자 나라이지만, 근데 부자 나라라고 해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돈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돈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의 경우는 캐나다도 비슷하지만 웬만한 대학생이 졸업할 때쯤 되면은 어마어마한 빚을 안고 이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 돈을 내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계속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예요. 일본어 교육과 중국 교육의 역사가 한국어 교육보다 훨씬 깊기 때문에 쌓여진 그런 노하우라든가 교재라든가 교육 자원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줄고를 찾을 만한 그런 도구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학습자가. 근데 한국어의 경우는 그 도구마저도 잘 없어요. 해외 한국어 교육이라는 분야가 생긴 지 뭐 100년 전에 이 선교사들이 현지에 나와서 배웠던 거 제외하고 사실 90년대 중반부터 생겼어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제가 이제 1981년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대학교 차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수가 374명이었어요. 지금은 2만 명 넘어요. 근데 그만큼 가르치는 데가 뭐 버클리, 하버드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140군데쯤 되는데요. 근데 그 140군데 중에 4년 동안에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데가 역시 40대도 안 될걸요. 그리고 한국어 전공 과정을 제공하는 데도 30군데 될까 말까 그래요. 한문 교육도 한번 좀 말씀해. 한자 교육 받고 안 받고 그 차이가 뭐냐면,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자를 알면 그 단어의 그 이제 환경 어쨌든 보고 맞춰볼 수 있어요. 뒤에는 한자를 모르면 그냥 이제 한글 두 문자인데 한자를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숫자고 어떤 문자고 어쨌든 이렇게 맞출 수 맞죠. 있어요. 그 문해력을 키우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 한국 내에서 이 아이들의 문해력이 이제 좀 핫 이슈가 이제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건데요. 근데 한국 내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자라고 하면은 일단 무서워서 한글을 이렇게 도외시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자 교육 못 받았어요. 당시에 뭐 어쨌든 소통이 이제 목적이니까 안 받았다고 해서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이 고급으로 이제 올라갈수록 한자 교육 없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받은 이제 교육이 한자 교육이 많이 있었죠. 네. 한자 교육이 문제예요. 한국 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문제인데요. 외국인들한테 한자와 한자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한인 한국어 교육학자가 한국어를 외국인들한테 가르칠 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태도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외국인이니까 그 정도 하면 되지, 눈높이를 너무 낮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니까 한자를 배울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해외로 나가면은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대다수의 한국어 선생님들은 국문과 아니면 한국어 교육과 나온 그런 출신들이 아니라 영문과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냐?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려면은 외국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주로 영어를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영문과 출신이 한자와 한자 교육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훈련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아예 이제 안 하고 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심한 문제입니다. 정말 그 고급 한국어를 위해서는 큰 문제입니다. 한자 교육이라고 하면은 과거를 이제 보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고급 어휘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럼 어휘력이 문제라면은 획순이라든가 흠과 음을 배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라 국자, 뭐 한국 할 때 국이라는 그 한 가지 음절에 나라라는 뜻이 붙여질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그건 사실 역시 말하자면 지식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리고 넓은 세계로의 출입문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태도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자 교육을 할 때는 한자를 쓰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저도 잘 못 쓰거든요. 제 글씨가 뭐 영어든 러시아어든 프로든 형편없어요. 못 써요. 그리고 제가 쓰는 한자가, 그렇지? 맞아요. 너무 못 써요. 한글도 잘 못 써요. 근데 뭐 쓸 필요가 있겠어요? 읽기가 가장 중요하죠. 큰 그림을 볼 때는 이 한자를 가지고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어떤 추가적인 어휘를 배울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그 어휘력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한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과거 보는 것도 아니고. 처음 왔던 해는 1981년도 여름이었습니다. 말 배우러 왔어요. 말 배우러. 미국에서 일단 독학을 한 1년 동안 하다가 이제 현지에 나온 겁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했죠. 데모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서울 시내가 지하철 공사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때 당시 시작했나? 하여튼 버스들이 굉장히 복잡했고 언제나 10,000원이었고 돌아다니기 싫었어요. 근데 기억에 남아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저 공부만 했으니까 집에서 가만히 홈스테이를 했어요. 상도동에서 한 3개월간, 지금의 숭실대학교 맞은편 맞죠? 3개월 있었어요. 예일대 동창회
친구의 친구분이었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첫 6주 동안에는 명도 언어 연구원이라는 어학당을 다니다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계속 독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강의가 뭐 있었나? 없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그때는 순전히 어학적인 그런 호기심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좀 더 자세히 한국의 그때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더라면 안 나왔을 겁니다. 복잡했잖아요. 전두환 정권 때였어요.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환경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진짜 못 모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던 그 홈스테이지 바로 맞은편에 지금의 숭실대학교 캠퍼스가 있어서 그럼 내 나이 또래 이제 대학생 좀 만나보자. 이제 캠퍼스에 들어가 봤더니 그 반응이 굉장히 쌀쌀했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쌀쌀할까? 몰랐거든요. 근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광주 사태 그 순간 나는 아직 내 나이 또래 대학생하고 대화를 할 수준이 아니구나. 그래서 더 이상 대학생하고 이야기하지 말자.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미팔군 수영장 바로 옆에 있는 이발소에서 아줌마들이랑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아줌마들은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배웠어요. 86년부터 87년까지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 1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캠퍼스에 가면 막 데모를 하고 그리고 이런 큰 현수막을 걸어놓고 미국 놈아 물러가라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물러갔어요. 진짜 그런 에피소드 있었어요. 캠퍼스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숨어서 들어갔어요. 수업 때문에 나갔죠. 수업. 중세 국어 특강 뭐 그런 거 들었어요. 그때는 대화가 이제 가능해졌어요. 뉴스가 가장 어렵거든요. 지금도 뉴스를 보면 6시 뉴스가 가장 어렵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자막만 해도 어려워요. 다 한자어고 빈도수 낮은 그런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뉴스가 가장 어렵습니다. Right?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검열이 하도 심해서 아주 심한 건 뉴스에 안 나와요. 무섭죠. 그리고 뭐 여러 번 당했죠. 그 최루탄 가스 그런 장면을 주로 피했죠. 우연히 이제 길을 잘못 가다가 이렇게 여기서 뭐 하고 있구나. 이제 냄새가 나서 그저 막 눈물 나고 저 멀리 위스콘신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안 했어요. 걱정할까 봐. 그다지 심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뭐 체포된 것도 아니고 데모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93년도에 93년 12월 한국에 처음 왔어요. 첫 인상은 저도 역시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이제 태권도 하나만으로도 한국 이제 그래도 알고 이제 왔는데 너무 춥다. 12월 달이었으니까 너무너무 추웠어요. 이제 부실했을 거예요. 너무 이제 더운 나라만 살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이제 기포공항인데 내리자마자 와 이런 한기가 너무너무 이제 추워서 충격이었고 두 번째 충격적인 거는 밤에 이렇게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창밖으로 이렇게 보면은 웬 십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밤인데 그때 이제 밤에 도착했거든요. 밤 이렇게 추운 밤인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빛나는 거죠. 와 여기가 이렇게 십자가 많구나. 그 두 가지였어요. 춥고 십자가 많고.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전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군대 다니고 군대 제대하고 이제 나왔는데 십자가 이렇게 잘 이제 안 보다가 십자가를 많으니까 여기 이제 기독교 나라구나 이렇게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한국은 올 때마다 뭔가가 달라져 있어요.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모든 게 새로 왔고 그 집에서 한국 음식을 처음 이렇게 먹어봤고 매일매일 먹어봤고 그리고 거기서 났던 그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여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더웠어요. 물론 에어컨은 없었죠. 그 선풍기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 선풍기를 이제 자기 직전에 이제 튼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난리가 난 거예요. 잘 때 이거 틀어놓고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싸웠어요. 이게 이렇게 선풍기 때문에 이제 틀어놔도 죽지를 않는다. 걱정 마세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두 번째 왔을 때 겨울이었어요. 이대 교수님이 시골에 있는 무슨 그 별장에 이제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한옥집 그렇게 바다 위에 이제 잤어요. 근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더워서.
예, 너무 더워가지고 저 계속 땀을 이게 펄펄 흘리면서 이제 자는 거였어요. 예, 첫 경험이었어요. 원래 열이 많은 태양인이거든요. 열이 많아요. 근데 그 다음 홈스테이 집에서는 충청도 출신이었거든요. 거기 그 집 김치가 맛있어요. 그래서 그 집 김치가 그리워요. 근데 요즘은 김치를 잘 못 먹지만 그때 당시엔 잘 먹었고 그 집 김치가 그래서 다른 집 김치를 먹으면 아 이거 그것만큼 못하다 그거 느껴요. 그때도 1년 동안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홈스테이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몰랐지만 그때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저로서는 신기했죠. 왜냐하면 저는 계속 집에 살다가 이제 아파트 생활을 처음 한 거죠. 홈스테이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랑 거의 이제 동갑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아직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둘이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좋았어요. 얘기 좀 잘 됐어요. 그리고 87년도 여름에 한국에서 약혼식 했어요. 하버드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여름 방학 때 한국에 와서 약혼식 하고 저희 어머니랑 여행 좀 해보고 뭐 그랬어요. 저는 나중에 98년도에 그 번째 갔을 때는 하숙집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때 바닥 생활을 했죠. 한국 여학생하고 같이 쉐어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했던 게 방은 크진 않아요. 낮에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어디 넣는데 밤에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자는 그런 이제 시기인데 몰라요. 이렇게 남이에요. 그냥 인사만 하고 이렇게 이랬는데 되게 가까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제 어떻게라도 이 조그만 이제 현금을 가지고 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몇 달 이렇게 잤어요. 한국에 운동하러 왔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어학당 다니고 점심 학생 식당에서 서예학원 가서 2시간 정도 서예하고 기숙사 가서 밥 먹고 태권도도 다녔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이제 매일 저녁마다 전철 타고 제기동 갔어요. 그러니까 노장이 그때 제기동에 있었거든요. 제기동이 옛날에 한약 팔고 만드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어요. 지하철 타고 제기동에서 나오는데 약간 멀미를 양 냄새 때문에? 아까 나오니까 양 냄새가 와 그게 오는 거예요. 그때 운동하러 갔는데 반 죽듯이 이렇게 도착한 거예요. 피곤했지 밥 바로 먹었지 지상 나오는데 양 냄새가 아주 그냥 그래서 되게 운동 좀 어려웠어요 그때. 생전 처음 버스 타고 생전 처음 지하철도 타보고 위스콘신주에 뭐가 있어요? 그저 차 타고 다니죠. 그럼 사람 물어보면 돼요. 회화 연습이 되니까. 알면서도 그냥 물어봐요. 교재에 나왔던 것은 길 좀 물어봅시다. 맞아요. 맞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나요? 그리고 요즘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버스 타잖아요. 버스 타면 가방 있으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가방을 이렇게 이제 받아줬어요. 근데 처음 그거 이제 당했을 때는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이게 왜 그래? 근데 요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안 하지. 왜냐면 내가 각자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보느라고 정신없으니까 보진 않아요. 친절하게 그렇게 받아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아니 왜 그러냐. 맞아. 제 가방도 많이 받아줬어. 맞아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이제 젊었으니까 아마 앉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잘 앉은 자리가 있으면 양보했지. 그렇지. 아니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 배웠어요. 그리고 80년대 때 90년대 초반에 젊은 것들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 어른들한테.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하는 게 기분 나쁘시지 않으세요? 누가 이렇게 막 앉으라고 그러면 이제 난 고마워해. 나는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아니 왜 나는 멀쩡한데 왜 난 흰머리가 더 많았어. 나는 염색할 거예요. 그것까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학교 다니고 이렇게 다시 저녁에 돌아오니까 건물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없었는데. 그래서 야 그거 정말 그거 보니까 무슨 모델 하우스를 저렇게 이렇게 설치해갖고 하루 사이도 아니고 낮에 이게 나갔을 때는 건물 없었는데 이렇게 돌아오니까 건물이 제가 너무 당황해서 뭐냐면 분명히 오피스텔이 여긴데 왜 이 건물이 여기 건물이 있지. 그때 정말 와 한국이 정말 빠르긴 빠르구나. 근데 매번 올 때마다 달라져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좀 눈에 띄었던 변함이 있었다면은 점점점 이 시내에 있는 그 미군의 그런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건 좋아요. 이태원이라는 동네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군인들도 점점점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점점점 교외로 이제 나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미국 땅 아니잖아요. 굳이 서울에 한복판에
한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점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에 올 때마다 그때 당시에도 올 때마다 워낙 빨리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언젠가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는 몰랐지만 그래서 막연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한 거죠. 처음에 공부하기 시작할 때는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크게 그리고 빨리 인기적인 그런 외국어로 다시 등장할 줄은 몰랐죠.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뭐 생각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90년대 한국은 이제 외국인이 많지는 않으니까 어디 이제 돌아다니면은 어린애들은 뭐 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장 그 인상적인 것 지하철 일단 들어가 보면 모든 시선이 쫙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랬었어요.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면 너무 주목 많이 이제 받고 그런 게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는 저는 정말 그게 몰랐어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나중에 와서 살지 그리고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이렇게 많을지는 전혀 몰랐어요. 이제 뭐 지하철 타면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보지도 않고 그리고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 막 깔려 있어서 별로 뭐 이렇게 Well, I don't know. TV 보면은 뭐 다 외국인이에요. 근데 한국말 진짜 잘하는 잘하는 사람은 텔레비전에 나오지. 그거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한국말을 높은 수준까지 배워놓으면은 외국인으로 우리 모두가 교수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말을 진짜 잘 할 줄 아는 외국인에게 주어진 가능성이나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봐요. 한국 내에서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 당연히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한국말 못해도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어요. 왜냐? 안전하지. 다니기 편하지. 그리고 의료 보험이랑 그 의료 기술이 잘 돼 있지. 너무 비싸지도 않고 집값은 물론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 적어도 북미나 서유럽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에요. 아직은. 맞아요. 그리고 재밌죠. 재밌게. 그렇죠. 언제나 뭔가가 이렇게 터지고 있죠. 미국에서 저희 이런 표현 많이 해요. 미국이 재미없는 천국이고 미국이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육 제도가 너무 스트레스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많으니까 그런 거 많으면 천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네, 미국 가면은 이제 비교적 한가한 그런 생활인데 재미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 봤을 때는 의료보험, 총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고 그 두 가지만 해도 엄청 매력적인 나라예요, 한국이. 맞아요. 6.25 사상에서 나온 교육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에서 나왔다고 봐요. 한국만큼 교육을 중요시하고 교육 있는 사람을 대접 주고 그리고 교육을 선망하는 나라가 아마 이 세상에 잘 없을 거예요. 미국은 전혀 아니에요. 명문대가 몇 군데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회에 깔려있는 이 교육에 대한 태도, 철학. 미국은 영 아니에요. 아주 반지식주의적인 그런 분위기예요. 심해요. 심합니다. 말도 마세요.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에서는 대학교 교수하면 존경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미국에서는 그런 하나도 다 없어졌어요. 누구나 다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이렇게 같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평범한 미국인의 교육에 대한 그 태도가 한국에서처럼 근본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고요. 한국은 미국과 많이 달라요. 그 점에서는. 우리는 진짜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장 좋은 대학들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건 예외적인 공간들이에요. 북미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언어마을을 제일 처음으로 설립한 사람으로 왜 설립을 해야 되느냐. 직접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그 놀이터에서 8년간 다른 외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 시스템과 그 교육 방법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직접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90년대 초니까 해외 한국학이 막 시작할 때예요. 코리아 파운데이션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곳이 생긴 해가 바로 92년도거든요. 그때쯤 그럼 점점점 해외 한국학과 해외
한국어 교육이 막 이렇게 시작하는데 완전히 교포 위주로 돼 있었어요. 그럼 니네 학교에 교포 몇 명 있느냐? 항상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교포만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럼 앞으로 비한국계 학습자를 위한 그런 공간을 그리고 한국말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은 이것이 답이다.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한국어판 만들자.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그 한국어 교육에 대한 그 태도가 너무 답답해서 딴 거 하자. 그렇게 시작했어요. 인터넷이 생기면서 가장 효과가 임팩트가 있었던 것은 이제 한국어 교육자로서 한국학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강한 동기부여가 있는 학습자가 있으면 뭐든지 그냥 집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의 호수에 오는 청년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 한국어를 이제 있어요. 그리고 진짜 천재들이에요.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혼자서 집에서 그만큼의 한국어를 이미 배워 놓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비한국계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왜냐? 인터넷 때문에. 진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면 혼자서 집에서 할 수가 있어요. 똑똑하면, 그리고 열심히 하면. 전에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1999년도에 한국어말을 처음 이제 런칭할 때 까막눈이었어요. 한마디도 몰랐어요. 이름이 뭐예요?부터 그거 다 몰랐어요. 그리고 2주 후에는 그것밖에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블라블라블라예요.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레벨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 인터넷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유수영 씨가 이제 다녀갔잖아요. 그래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한 6분짜리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 젊은 비리자 2-3명 여자 카메라 앞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외워둔 그런 것도 아닌 분명히 이 아이의 머리에서 직접 나가는 그런 한국말로 이 숲속의 호수라는 곳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완전 바꿔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다 인터넷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저는 일단 어쨌든 한국말 배워서 이제 복받은 길로 걸어 이제 왔잖아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제 오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릴 때 굉장히 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복받은 거는 물론 이제 인복도 이제 많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한국말을 배워서 이렇게 이제 은혜를 많이 이제 받은 거를 다음 세대 다른 애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이제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하나고요. 그 공간 자체가 그 프로그램 자체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즐거운 곳이에요. 예, 물론 좀 많이 또 어려운 일도 이제 많이 있고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엄청 많지만 거기도 굉장히 웃음이 많은 그리고 창의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매년 여름마다 웃을 일도 많이 생기고 저도 고민 많이 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데 그 고민이 바로 뭐냐면 대부분 우리 프로그램에 오는 아이들이 한국에 가본 적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저희는 딱 2주나 4주의 기회를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한국어가 무엇이고 한국이 무엇이라는 거를 짧은 시간 안에 전달을 해야 되는 공간인데 저희부터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요. 한국이 무엇인가? 한국말이 무엇인가 일단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답을 줘야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 매년 저한테 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고민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이 무엇인지, 한국말이 무엇이고, 한국말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한국 문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일이 제 일인 것 같아요. 이 하루빨리 완공을 해서 이제 많은 애들한테 한국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말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다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가 이렇게 부족해서 그래서 애들이 다 한국말 배우고 싶은 애들한테 누구나한테 그 기회를 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여름에 한 7주밖에 못 하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시설 때문에 앞으로 5년 내로 공사를 끝마치고 100% 완성되면 여름 내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을이나 가을 봄 그때도 점점 조금씩 프로그램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공간을 한국학이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쓰고 싶어 하는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도 있을 거예요. 1년 내내 한국학과 한국어 교육을 위해 열심히 활용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인데요. 근데 일단은 한국학의 모든 것처럼 농담으로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한국학이라는 분야는 세 가지를 이제 저주받았어요. 첫 번째는 펀딩이에요. 두 번째는 critical mass, 임계치. 항상 규모가 너무 작아서 뭔가를 좀 더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critical mass. 세 번째 저주는 진짜 로마자예요. 일단은 그 펀딩 문제 때문에 그 완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완공되면 진짜 북미 각 곳에서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이 한국어 마을을 이제 찾게 될 것 같아요.